마음은 왜 지치지 않는가? 과학이 밝혀낸 정신 회복력의 비밀. 1장. 뇌는 피로하지 않는다. 신화의 해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생각은 안개처럼 흐릿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쳐버렸어.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은, 정확히 말하면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입니다. 1-1 정신피로라는 오래된 오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뇌를 근육에 비유했습니다. 많이 쓸수록 소진된다는 생각이었죠. 1990년대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아 고갈이고 디플리션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연료처럼 소비되며 어려운 결정을 많이 내릴수록 나중에는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실린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원래 실험들을 재현하려 했을 때 놀랍게도 자아 고갈 효과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23개의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지만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뇌는 연료 탱크가 아닙니다. 뇌는 예측하고 조절하는 조율사입니다.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정신적 피로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뇌가 소진되어서가 아닙니다. 1-2 뇌의 에너지 소비 놀라운 진실. 뇌는 체중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의 에너지 소비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든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든 기저대사 수준에서 고작 5% 정도밖에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 신경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지 작업을 할 때 뇌의 전체 포도당 소비량은 휴식 상태와 비교해 사실상 미미한 차이만 있었습니다. 뇌는 항상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럼에도 우리가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신경화학적 신호의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코르티솔의 섬세한 균형이 흐트러질 때 뇌는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바로 우리가 지쳤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 표시와 같습니다. 배터리가 20%인데 앱이 배터리 부족 경보를 너무 일찍 보내는 것처럼 뇌도 실제로 소진되기 훨씬 전에 피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대부분은 생물학적 한계가 아니라 심리적 신호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바꿀 수 있습니다. 2장. 마음의 회복력. 뇌 속에 숨겨진 재생 시스템. 인간의 뇌에는 우리 대부분이 모르는 놀라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N입니다. 2-1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마음의 정비소. 1990년대 후반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과 그의 팀은 fMRI 스캐너로 뇌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멍하니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영역들은 내측 전전두엽 피질,
후방 대상 피질, 쐐기 전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배경 소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년간의 연구가 쌓이면서 이 네트워크가 사실 우리 정신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기억을 통합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커스 라이클, 워싱턴 대학교. 즉,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커피를 마시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그 5분이 뇌에게는 집중해서 일하는 것만큼,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E-2 글림프 시스템 밤에 일어나는 뇌 청소. 2013년 로체스터 대학교의 마이켄 네더가르드 연구팀은 수면과학의 역사를 바꾸는 발견을 했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들은 실제로 크기가 줄어들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약 60%나 확장됩니다. 이 공간으로 뇌척 수액이 빠르게 흘러 들어오면서 낮 동안 뇌 활동의 부산물로 생성된 독성 단백질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포함하여 을 씻어냅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의 하수도 시스템이 밤에만 가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소 작업이 깊은 수면섭파, 수면 단계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일상의 피로가 수면으로 회복되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뇌를 물로 씻어내는 생물학적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E-3 신경가소성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 태어납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학계의 정설은 이것이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 성인의 뇌는 완성된 고정 구조물이며 우리는 태어날 때 가진 뇌세포를 평생 조금씩 잃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틀렸습니다. 프레드 게이지와 피터 에릭슨은 1998년의 성인, 인간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것, 성인 신경발생 어덜트 NEUROGENESIS을 처음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해마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에서 이 과정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발생을 촉진하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유산소 운동,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 사회적 연결, 양질의 수면,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 잠깐, 스트레스가 뇌를 성장시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핵심은 회복 가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2장과 3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3장.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뇌가 성장하는 조건.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내분비학자 로버트 세폴스키는 30년 넘게 스트레스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개코 원숭이 무리를 관찰하며 발견한 것은 동일한 스트레스가 어떤 개체에게는 성장을 가져오고 어떤 개체에게는 파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3-1 유스트레스 EUSTRESS 성장의 연료. 심리학자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를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디스트레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로운 스트레스이고, 유스트레스 EUSTRESS는 그리스어 이조온에서 온 말로 도전적이지만 회복 가능하고 의미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첫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긴장감, 중요한 발표 전의 두근거림,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 집중된 긴장, 이것들이 유스트레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코르티솔과 동시에 도파민을 분비하며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BDNF는 때로 뇌의 비료라고 불립니다. 신경세포의 생존, 성장, 새로운 연결 형성을 촉진합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어려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뿌듯한 명료함, 그것이 BDNF의 작용입니다. 뇌에게 스트레스 없는 삶은 근육에게 운동 없는 삶과 같습니다. 편안할지 몰라도 성장은 없습니다. 3-2 만성 스트레스 뇌를 갉아먹는 것. 반면 만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이런 스트레스 하에서 코르티솔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뇌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의 크기를 실제로 감소시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아몬다렉 편도체는 반대로 비대해져 불안과 공포 반응이 과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뇌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3-3 결정적 변수 통제감. 세폴스키의 개코 원숭이 연구로 돌아가 봅시다. 동일한 포식자의 위협을 받을 때 무리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즉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낮은 지위에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개체들은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었고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통제감은 실제 통제력이 없어도 인식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의 유명한 양로원 실험에서 화분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해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후 사망률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선택권, 작은 주도권, 그것이 뇌를 살립니다. 4장 회복력의 과학 마음이 돌아오는 방법. 회복력 리질리언스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RESILIR에서 왔습니다. 다시 튀어오르다는 뜻입니다. 공처럼 눌렸다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신경과학은 회복력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회복력이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은 후 그 어려움이 뇌 구조를 실제로 재편하여 이전보다 더 강하고 유연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이라고 합니다. 4-1 편도체와 전전두엽 감정의 도로. 뇌는 감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주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경로입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시상에서 직접 편도체로 신호가 전달되어 약 0.02초 만에 공포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린 경로입니다. 시상에서 심피지를 거쳐 전전두엽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나서 편도체에 신호를 보내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0.5초 정도 더 걸리지만 훨씬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의 뇌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전전두엽이 편도체와 더 강하고 빠른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됩니다. 4-2 감정 조절 억압이 아닌 처리.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감정을 억누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그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압하려 할수록, 즉 느끼지 않으려 노력할수록 편도체 활성화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리고 억압에 사용된 인지적 자원이 소모되어 다른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반면 인지적 재평가 카그니티브 REAPPRAI 셀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편도체 활성화를 실제로 감소시키고 전전두엽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감정에게 이름을 붙이세요. 이름이 붙여진 감정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매튜 리버만, UCLA. 이것을 감정 명명 어펙트 레이벌링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반응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fMRI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3. 사회적 연결 뇌의 가장 강력한 약.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입니다. 사회적 뇌소셜 BRAIN 가설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이토록 큰 신피지를 가지게 된 것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 올트-룬스타드 2015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비만보다 더 위험한 사망 위험 인자입니다. 반면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히 사랑 호르몬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세포 수준에서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누군가와 깊이 이야기를 나눌 때, 손을 잡을 때, 오래된 친구와 웃을 때, 당신의 뇌는 문자 그대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4-4. 운동 뇌를 새로 만드는 기적. 하버드 의과대학의 존 레이티는 운동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최고의 항우울제이자 최고의 불안 억제제이자 최고의 주의력 향상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약이 아닙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후 혈중 BDNF 수치는 최대 300%까지 상승합니다. 해마의 신경 발생이 촉진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기분과 집중력을 조절하는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 중 하나, 일주일에 3번, 4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1년 후 해마 크기가 2% 증가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 같은 기간 동안 해마는 1.5% 감소했습니다. 뇌의 노화를 실제로 역전시킨 것입니다. 5장. 명상과 마음챙김 뇌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훈련. 2000년대 초 위스콘신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달라이 라마의 부탁을 받아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시간의 명상 경험을 가진 그들의 뇌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1. 명상이 바꾸는 뇌구조. fMRI 스캐너 안에 누운 오랜 명상 수련자들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구조적으로 달랐습니다. 섬여바 ENSULA 신체 감각과 공감을 처리하는 영역이 더 두꺼웠습니다. 전두-두정 연결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감마파 동기화가 역대 측정된 수치 중 가장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마파 40Hz 이상은 뇌의 다양한 영역이 통합적으로 활동할 때 나타납니다. 창의적 통찰의 순간, 깊은 집중 상태, 그리고 자비와 공감의 경험 순간에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만 시간의 수련이 필요한 이야기라면 우리 대부분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사라 라자르 연구팀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 몇 주의 명상 훈련만으로도 뇌가 변할 수 있을까? 5-2 8주의 기적 MBSR 연구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MINDFULNESS- 베이스트 스트레스 러덕션 프로그램은 존 카바진이 개발한 8주 과정입니다. 하루 45분의 마음챙김 명상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사라 라자르의 연구팀은 MBSR 훈련 전후로 참가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8주 후 뇌에서는 측정 가능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편도체의 피질 두께가 감소했습니다. 즉, 스트레스 반응의 중추인 편도체가 문자 그대로 작아진 것입니다. 동시에 해마, 후두 피질, 손의 영역의 회질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8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명상은 뉴에이지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 구조를 바꾸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검증된 정신 훈련 방법입니다. 5-3 마음챙김의 핵심 메커니즘. 마음챙김이 뇌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은 세 가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첫째, 탈중심화 DCENTERING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고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둘째, 주의 조절 어텐션 레귤레이션입니다.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반복적으로 되돌리는 훈련은 주의력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전방 대상 피질과 등의 측 전전두엽이 강화됩니다. 셋째, 자기 인식 셀프 마이너스 어너스의 심화입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반응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마음챙김은 그 공간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6장 의미와 목적. 마음이 지치지 않는 궁극의 이유.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성장한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신경학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였습니다. 6-1 의미의 신경생물학.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것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빅터 터 드레이크 스미스의 연구팀은 자원봉사 활동처럼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뇌의 보상회로 복측 선조체와 중격 의지액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활성화되는 같은 회로입니다. 즉,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뇌는 자체적으로 보상을 생성합니다. 외부 보상 없이도 지속할 수 있는 동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6-2 목적 의식과 스트레스 반응.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파트리샤 보일은 900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위험인자를 뇌에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목적 의식이 뇌를 보호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신체적 통증을 경험하더라도 그 고통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힘든 치료를 받는 부모들이 신경학적으로 통증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전두엽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통증 신호가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필터링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만약 그것의 왜를 안다면. 빅터 프랭클 6-3 자기 초월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최근 신경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자기 초월 셀프 마이너스 트랜센던스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 때, 자연의 광활함 앞에 서 있을 때, 깊은 기도나 명상 중에 나라는 감각이 확장되거나 용해되는 그 순간, 이때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 패턴이 변화합니다. 자기 셀프를 구성하는 신경회로가 일시적으로 활동을 줄이고 다른 영역들과의 통합이 증가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상태가 지속적인 심리적 웰빙과 강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일부라는 감각 공동체, 자연, 우주 혹은 어떤 숭고한 목적, 이 뇌에게 가장 깊은 수준의 안정을 제공합니다. 에필로그. 마음은 왜 지치지 않는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뇌는 피로하지 않는다는 신화의 해체로 시작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비밀과 글림프 시스템의 경이로움을 지나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복력의 신경과학을 이해하고 명상이 뇌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의미와 목적이 뇌를 보호하는 놀라운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그 본질에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독소를 씻어내고 멍하니 있는 동안 기억을 통합하며 어려움을 겪고 난 후 더 강한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낡은 패턴을 버립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들, 충분히 자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음은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은 성장합니다. 어려움과 함께,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어려움 너머에서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쉬어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